이번 시간에는 오줌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의 생성 과정은 사구체에서의 여과, 세뇨관에서의 재흡수, 그리고 분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사구체 여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중앙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사구체 옆장치와 사구체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보막낭을 절개하여 사구체 안에 있는 사구체 모세혈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구체 모세혈관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세포들이 이런 모세혈관 벽을 덮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세혈관을 덮고 있는 세포를 이제 포도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한다면은 다리세포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심 쇄동맥을 통해서 사구체 안으로 들어온 혈액은 이러한 사구체 모세혈관을 따라서 흘러가면서 여과가 진행되고, 사구체를 지나 나온 혈액은 원심성 쇄동맥을 통해서 이제 계속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그 사구체 모세혈관을 단면을 보면은 그 아래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 세 개의 층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관 안쪽에는 내피세포가 존재하고, 즉 사구체 모세혈관은 내피세포와 기저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피세포에는 페넨트레이트, 우리말로 보통 창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러한 구멍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세혈관을 보통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창 모세혈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 있는 구멍과 기저막, 그리고 또 기저막 바깥에는 이 포도사이트에서 내려온 돌기, 이것을 영어로 프로세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발돌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돌기들이 기저막의 상당한 면적을 덮고 있죠. 그렇지만 완전히 덮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약간 틈이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틈을 이용해서 틈을 따라서 혈장에 있는 성분들이,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혈장에 있는 성분들이 바깥으로 여과되어서 보호막낭 쪽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막낭 쪽에 나온 여과액은 단백질이 없는 여과액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혈장에 있는 혈장 단백질은 이쪽을 이 모세혈관과 포도사이트 그리고 기저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여과 배리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혈장 안에, 그렇죠, 혈관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과된 액체는 프로틴이 없는 그런 여과액이 되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혈관을 경계했을 때 혈장 부분과 보막낭 안쪽에는 이쪽에 이제 도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도난 막평형에 대한 그런 설명을 오른쪽 상단에 이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편의상 이제 왼쪽을 혈관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혈관 안에, 모세혈관 안에 혈장 단백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혈장 단백질은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장 성분 중에 포지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이온을 잡아당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죠. 이러한 이온 결합에 의해서 양이온은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의 양이온이 혈관에 갇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음이온은 이제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과액 쪽하고 혈장 쪽하고는 전의 조성차가 생기게 이온들의 조성차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포지티브, 한쪽은 네거티브가 되니까 전의 차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장 쪽을 제로라고 먼저 가정을 한다면 이 여과액이 있는 보호막낭 쪽은 마이너스 뭐 몇 미리볼트 수준으로 어떤 그러니까 차지를 이제 뜨게 됩니다. 전이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온 여과액은 이제 혈장보다 음이온의 경우는 높고 양이온의 경우는 낮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이온 조성 차이와 그 차이, 이온 차이에 의한 전의 차가 생긴다라는 것을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과액은 혈장과 동일한 액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최순환 씨의 모세혈관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유효 여과압이 발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사구체에서 일어나는 여과 현상을 설명하기 전에 최순환에 있는 말초 모세혈관에서의 여과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붉은색을 이제 동맥, 그 다음에 파란색을 정맥으로 이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맥에서 정맥으로 흘러가는 모세혈관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모세혈관망을 다 그리지 않고 편의상 한 개의 모세혈관만으로 이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혈관의 위치에 따라서 여과되는 힘이 이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식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지점에서 여과압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즉 유효 여과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네 가지 힘, 기본적으로는 정수압과 교질 삼투압 두 가지 힘인데, 지금 혈관과 밖에 있는 조직액 사이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개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점에서는 4개의 힘이 작용을 해서 그 합에 의해 이제 물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계산 과정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 동맥 쪽 모세혈관에서 동맥 쪽 말단의 위치에서 작동되는 유효 여과압을 이제 계산하는 식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효 여과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가는 힘을 합한 것에서 들어오게 하는 힘을 합한 값을 빼면은 그 차이가 바로 유효 여과압이 되겠죠. 그런데 나가게 하는 힘이 뭐냐 하면은, 이 최순환의 모세혈관의 경우 모세혈관의 정수압이 나가는 힘이 되겠고, 그리고 조직액에 있는 교질 삼투압 압력이
역시 뭐 물을 밖으로 나오도록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니까 결국 물을 나가게 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힘이 나가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물을 못 나가게 하는 힘은 조직의 압력이 있고, 그 다음에 혈관 안에 있는 교질 삼투압이 바로 이제 못 나가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하는 두 힘과 못 나가게 하는 두 힘의 차이를 계산해서 이제 이미 여기 그 값까지 다 제시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미 계산 과정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혈관 안에 있는 교질 삼투압의 크기만 이 값은 이제 변하지 않지만 그 외의 수치는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정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값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그림을 보면은 다른 수치가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관 안의 교질 삼투압은 이제 계속 이제 25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11mmHg라고 나와 있네요. 이 얘기는 값이 포지티브니까 지금 나가는 것을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힘이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크기는 11mmHg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을 따라서 안으로 혈액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점차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혈압이 변합니다. 다른 것은 이제 변하지 않게 돼요. 혈압만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점 나가는 힘이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나가지 않게 돼요. 그런데 혈압이 점점 더 떨어지면서 그 시점을 지나서 점점 정맥 쪽으로 더 가까이 가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혈관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더 크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맥 쪽 말단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어느 정도 어떤 유여압이 작용하는가 하는 것이 계산해서 제시가 되어 있죠. 이 그림에 보면 마이너스 9라고 나와 있습니다. 혈압은 동맥 쪽 말단 쪽은 37였는데 정맥 쪽 말단 쪽은 17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니까 지금 현재 구하는 거는 전부 다 나가는 쪽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건 나가지 않고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크기는 9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맥 쪽 말단은 11이고 정맥 쪽 말단은 9니까 그 차이가 2가 발생이 되죠. 따라서 이만큼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순환에서 모세혈관망에서는 수분이 일정 정도는 지속적으로 모세혈관에서 정맥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액 쪽에 계속 물이 쌓이게 되니까 부종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막는 그런 기관이 해서 존재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임파관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파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나간 그 분량만큼은 다시 그러니까 돌려받아서 혈류에 전달해 준다. 혈류에 이제 복귀시켜줘서 결과적으로 조직액의 양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혈액량도 일정 수준 계속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즉 항상성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구체 모세혈관에서는 여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가운데 그림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구심소동맥 말단과 원심소동맥 말단이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은 체순환 모세혈관과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된 숫자는 지금 3개만 표시가 되어 있죠. 체순환 모세혈관과 다른 점은 보호망낭에서의 유효 삼투압이 지금 안 나타나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호망낭에서의 교질 삼투압이 지금 제시가 안 되어 있죠. 왜냐면 이 부분은
혈장 단백질이 여과되지 않기 때문에 교질삼투압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개의 수치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동맥 쪽 말단에서 그 각각의 힘을 넣어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15가 나오네요. 그래서 15mm HG만큼 바깥으로 나가는 유효 여과압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어떠니까 정맥 쪽, 아니 정맥이 아니라 여기서는 원심 소동맥이죠. 원심 소동맥 쪽으로 점점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은 혈압의 경우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순환에서의 모세혈관하고는 다른 점이죠. 이쪽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모세혈관이 아니라서 그런지, 왜냐면 이 사고체를 나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혈압은 유지가 되지만 수분과 이제 혈장 성분은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혈장 단백질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나머지 혈장 성분은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모세혈관 안쪽에 있는 교질삼투압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질삼투압이 다른 수치는 변화가 없는데 교질삼투압이 계속적으로 이게 증가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유효삼투압은 점점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원심 세동맥 쪽으로 갈수록 점점 여과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다가 대략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 이 지점에 이르면은 교질삼투압이 계속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여과압이 제로가 되는 이런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더 이상 액상 성분이 여과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이후에는 변화되는 수치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원심 소동맥 말단에 갈 때까지, 왜냐면 이 3분의 2 되는 지점에서부터는 수분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교질삼투압도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이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뒷부분에서는 아무 수분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이제 또 체순환의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이동과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것, 차이점이라는 거죠. 체순환 모세혈관에서는 정맥 쪽에서는 이제 흡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전혀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과의 효율이 훨씬 더 높아졌죠. 이쪽 체순환에서 일어나는 체순환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것에 비해서 사구체 모세혈관에서는 여과의 효율이 훨씬 더 증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3분의 2 지점서부터는 흡수되거나 하는 일이 안 일어나고 계속 물의 이 물의 이동이 없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서 GFR 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글로메룰라 필트레이트 레이트 해서 언뜻 하면 레이시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우리말로는 보통 비율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로 번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아니라 여과량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1분당 여과되는 양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쳐주는 것은 유효 여과압
그 다음에 사구체 모세혈관의 투과성, 그리고 여과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생리 조건이라면은 여기서 투과성이라든가 여과 면적은 변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변하는 것은 유효 여과압만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효 여과압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구체 여과율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혈류량과 교감신경, 그리고 원심소동맥, 전신동맥 혈압의 영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은 사구체에서의 유효 여과압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혈류량의 영향을 보면은 구심소동맥이 수축하게 되면 사구체 안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감소가 되니까 당연히 사구체 여과율이 이제 감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교감신경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중등도의 자극을 주게 되면은 신혈류량과 사구체 여과율에 이제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구심소동맥에 분포하는 것으로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등도 자극에서 이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 이제 자동 조절,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지만 자동 조절에 의한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강한 자극이 올 경우는 신혈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어서 결국 사구체 여과율도 일시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원심소동맥의 영향은 원심소동맥이 수축하게 될 경우 사구체 여과율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심소동맥 수축하면은 사구체에서 나오는데 좀 더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사구체에 오랫동안 머무르니까 사구체 여과율은 이제 증가할 수가 있긴 한데,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경우는 교질 삼투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동맥 혈압이 올라갔을 때 사구체 여과율도 이제 같이 올라가긴 하지만 역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자동 조절에 의해서 그 일정한 범위의 혈압 변화 안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좀 사구체에서 여과가 일어나는 과정을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혈액이 이제 들어오면은 사구체 모세혈관 안에 들어오면은 혈장 성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즉 보호막낭 안쪽으로 여과되어서 세뇨관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아주 예전 그림을 보면은 사구체에서 여과되는 액체를 마치 접시처럼 보호막낭이 받아주는 기능만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요 근래 나온 그림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러니까 보호막낭이 사구체 여과에 능동적으로 관여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구체 낭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막은 에피셀룸, 즉 상피세포에 의해서 이제 상피세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사구체 입구 쪽에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포도사이트로 이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도사이트와 이런 보호막낭의 이제 상피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호막낭이 이쪽 사구체 모세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셈이 되고, 따라서 어떤 여과의 필터, 여과의 이제 체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과 과정에 관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모세혈관, 사후체 모세혈관을 이제 좀 일부 절단해서 이제 좀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놓은 이 오른쪽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제일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층에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사이즈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 맨 아래 하단 쪽에 보면 나와 있죠. 약 80에서 100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구 성분들은 이 페넨트레이트물을 이제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기저막이 그 다음에 있는데, 기저막의 경우는 커다란 단백질, 혈장 단백질 중에서 좀 큰 단백질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슬릿, 여기서 슬릿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른쪽 아니라 이제 가운데의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포도 사이트에서 내려온 프로세서들이 서로 이렇게 마치 손깍지를 끼듯이 이렇게 서로 이제 마주 보고 있는 이러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돌기들이, 그러니까 다른 포드 사이트에서 내려온 돌기들이 서로 이제 만나게 되고, 이 포드 사이트들 사이에 조그만 이러한 틈을 갖다가 슬릿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슬릿의 크기가 다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40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충 미디움 사이즈드 프로테인이 통과되지 않게끔 해준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혈장 단백질들은 이 층을 이제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24시간, 경우에 따라서 24시간 동안에 이제 오줌을 좀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비록 어느 정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단백질 성분이 조금 오줌에 일부 있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질 삼투압을 얘기하거나 뭐 이런 즉 계산할 때 있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포도당과 물 분자는 당연히 아주 쉽게, 이온 같은 거는 쉽게 통과할 수 있고, 요소도 이제 잘 통과를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혈장 단백질들은 잘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표를 보면은 각 물질들이 어느 정도 여과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과액 쪽에 있는 농도와 혈장 수분에 있는 농도 비율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것이 1이라고 하면은 100% 여과된다라고 이제 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물과 포도당, 그 다음에 이눌린 이런 것들은 1이니까 또 크기도 보면은 아주 작죠. 이눌린의 경우 이제 5,000 달톤, 5kg 달톤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분자의 직경의 경우는 대략 1.4 나노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온들은 이제 아주 쉽게 잘 통과하기 때문에
100% 여과가 된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마이오글로빈은 근육층 안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그런 혈색소가 되겠습니다. 얘의 경우는 직경이 약 2.0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도 비교적 이제 통과를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통과는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2.0이니까 상당히 작은 편이죠. 그래서 예상외로 마이오글로빈의 경우는 이제 많이 통과할 수 있죠. 0.75니까 1에 그래도 가깝게 존재하니까 많이 여과된다는 걸 알 수 있고, 헤모글로빈의 경우는 3.3 나노미터 정도 되고 0.01이니까 상당히 여과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마이오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적혈구 안에 있거나 또는 근육층 안에 있을 경우는 얘가 이제 이렇게 여과가 되질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적혈구가 어떤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또는 근육세포들이 많이 파괴가 됐을 경우 마이오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이 밖으로 노출이 될 테고, 그런 경우는 얘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충분히 직경이 이제 작기 때문에 여과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 상황의 경우는 오줌에 이제 이런 색소 성분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은 이제 적혈구 자체는 안 나오지만 그게 파괴된 그 안에 내용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혈색 소뇨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부민도 이제 아주 소량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설명했듯이 이제 24시간 동안에 오줌을 채집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혈장 단백질이 그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설명을 마치고,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신장도 같이 나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당뇨병성 신장 질환에 대한 포도사이트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맨 위에 있는 그림은 정상적인 상태의 이제 신장 사구체 모세혈관에서의 여과 배리어로서 작용하는 세 종류의 구성 성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엔도솔, 내피세포와 기저막, 그리고 포도사이트, 이들이 타이트하게 서로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여과가 진행되도록, 즉 큰 성분들은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작은 성분들만 빠져나오게 하는 이런 체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뇨 환자가 이제 오랫동안 유병 기간이 좀 오래 진행되면은 고혈당 상태에서 여과액도 당연히 이제 고농도의 당을 포함한 그런 여과액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포도사이트들은 주변에 여과되어 나온 이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너무 많은 포도당이 이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포도당 대사 과정인 해당작용, TCA 사이클,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사를 이제 하는 것은 이미 꽉 찼기 때문에 그 외에 좀
그러니까 다른 대사 경로를 통해서 대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사 경로에서는 그러니까 ROS 이것은 리액티브 옥시젠이니까 활성산소가 되었습니다. 활성산소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이런 폴리 ADP 라이보스 ADP 라이보스 포리머레이즈 약어로 PARP라고 하는데 얘도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도사이트에서 아포토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포토시스라는 것은 이제 세포가 이제 스스로 이제 죽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세포 자멸, 뭐 세포 자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세포가 죽게 되면 당연히 기점막에서 떨어져 나오겠죠. 그러면 텅 빈 기점막 부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혈장 단백질들이 아무래도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빈 공간을 이미 있는 기존의 포도사이트를 이용해서 빈 공간을 채우려고 이제 시도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결국 포도사이트는 이제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죠. 하이퍼트로피. 그래서 여러 개가 모두 하이퍼트로피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위치가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빈 공간을 결국 다른 포도사이트가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푸드 프로세스가 이제 서로 이제 감소가 되는, 또 합쳐져서 이제 줄어드는 이런 과정도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당뇨병이 이제 심한 상태가 당뇨병성 신장질환이 이제 심각한 상태로 이제 변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의 어떤 신호 전달 경로 과정은 굳이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비어있는 세포가 죽어서 그러니까 포도사이트가 죽어서 떨어져 나간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포도사이트가 커졌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이제 더 넓어지면서 이제 많은 곳을 커버하려고 하겠죠.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고 또 한편 그러니까 기점막도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결국 이거니까 최대로 얘들이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좀 나와있죠. 이게 디퍼런시에이션은 이제 분화가 되는데 분화가 이제 결국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사이트가 더 이상 포도사이트로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뇨병성 신장질환은 바로 이런 포도사이트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그 투과성, 사구체의 투과성이 변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발생 기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당뇨병성 신장질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를 이런 포도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체 사구체 수준에서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사구체 모세혈관을 둘러싸고 있던 이런 포도사이트에서 이제 프로세스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런 프로세서들이 그러니까 거의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너무 이제 틈이 많다 보니까 그 틈을 다 커버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예 돌기야체가 아니라 그냥 전체로 막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기점막이 두꺼워지죠.
이런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기저막이 두꺼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또 여기서 눈에 띄는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 메센저 셀, 간지세포들의 영역이 좀 넓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간지세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혈관은 좀 더 쭈그러드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투과성을 사구체 모세혈관의 이제 투과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아마도 몸이 그 적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당뇨병성 신장질환이 발생되면은 이렇게 네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기저막이 두꺼워지고 다리돌기가 합쳐지고 일부 다리세포가 이제 사라져서 이제 기저막이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간질세포 영역이 확장되고 하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이제 오래 지속되면은 심각한 상태의 신장 질환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신혈류량과 사구체 요과율의 자동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혈압이 80에서 180에 이르는 이 범위 안에서는 혈압의 변화와 상관없이 사구체 요과율과 신혈류량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자동 조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동 조절의 기전에 대한 학설론은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원설, 저스트 그루물라설, 그 다음에 레닌 안지오텐신설 이렇게 기전이 제시되어 있는데 근원설의 경우는 혈압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은 사구체 안으로 들어가는 구심 세동맥 안으로 혈액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 구심 세동맥 벽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평활근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수축력이 증가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조직에 따라 예를 들면 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 조직도 있지만 혈관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늘어나면은 오히려 이제 수축이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구체 안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양이 사구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구체 열과율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하는 것이 이제 근원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스트 그루머라설은 일단 이 부분은 앞에 사구체 엽기구 설명할 때 이미 한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과율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세뇨관을 흘러가는 소디움의 양이 많아질 테고 이 소디움의 양이 많아지면은 이것이 원의 세뇨관 기시부 또는 헬리골의 굵은 상행과 끝부분에 있는 그 세뇨관에 치밀반이라는 세포가 존재를 하죠. 이 세포가 이 소디움 이온을 감지를 해서 그 적절한 신호를 만들어서 이제 전달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디움 농도가 좀 많으면은 그러면은 ATP가 분비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이 치밀반은 다른 사구체 엽기구들과 갭정션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TP의 분비가 증가하면은
기질세포, 메신저 셀의 P2Y 리셉터와 결합을 해서 세포 안에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주고, 그 전에 RP3를 먼저 증가시켜주죠. 그럼 이 RP3가 칼슘 저장소에서 칼슘 유리를 증가시켜주니까 결과적으로 IP3와 칼슘이 다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갭정션으로 다른 사후체육기구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칼슘 이 웨이브가 만약에 구심, 세동맥에 있는 평활근 세포까지 도달이 된다면 이제 수축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구체 안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줄임으로써 원상복귀 되겠죠. 반대로 이게 낮아지면은, 즉 사구체 여과율이 낮아지면은 결국 치밀반 세포가 감지하는 소디움의 양도 낮아지고, 이때는 나이트릴 옥사이드 생성이 증가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럼 나이트릴 옥사이드가 혈관 평활근까지 이동을 해서 확산된다고 하면은 혈관 평활근이 이제 이완이 되면서 혈액량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구심, 세동맥이 이제 이완이 되면은 사구체 안으로 많은 혈액이 들어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닌 안지오텐신설은 이제 여과율이 줄어들면은 결과적으로 그 신호가 레닌 분비세포까지 전달이 되고, 그러면 레닌이 안지오텐신 2, 그러니까 레닌 패스웨이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까지 생성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안지오텐신 2가 결국 원심 세동맥을 수축시켜서 사구체 여과율을 증가시켜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그 80하고 180 이렇게 수치만 나오니까 직관적으로 혈류량이 어느 정도 될지 잘 감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때 각각의 혈관의 직경이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81대 181대 직경의 크기가 정말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반경의 4제곱의 비례해서 혈류량이 증가가 되니까 결국 이것은 이 정도 차이면 혈류량의 변화가 엄청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으로 들어간 혈액과 사구체 여과율은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대단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혈류량 자동 조절은 결국은 사구체 여과량을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하는 것이 결국은 배설량도 결정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세포 외액량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흐르는 혈류량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심박출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혈액이 양쪽 신장을 흘러간다고 합니다. 근데 양쪽 신장 합쳐서 300g에 불과하니까 그 무게에 비해서는 정말 엄청난 양의 혈액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을 흐르는 혈액을 보면은 피질의 대부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수질 쪽은 상당히 적은 양의 혈액이 흘러간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